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년 뒤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는 7개월 안에 제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0명을 넘어서며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새벽 4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밀어붙이면 오만과 독선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아버지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 조사로 야당 의원을 흠집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인 391명이 내일 입국해 진천연수원에 입소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학철을 앞둔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비용까지 부담하며 입국시킨 근로자 일부가 돈을 더 준다는 농장을 찾아 무단 이탈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전 청약 10만 가구를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빠르면 7개월 뒤에는 제주 앞바다까지 도달할 거란 분석도 나와 있죠.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우리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 전역을 돌 경우 국내에 들어오는데 최대 5년이 걸립니다. 연안류를 탄다면 빠르면 220일, 7개월 후면 제주 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오염수가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삶이 터져내리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염된 수산물 누가 사 먹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감해야 하잖아요. 판로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수출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다.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정확한 유해성을 우리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 정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나가는 물에 포함되는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보 공개는 물론 우리 정부는 즉시 중단하라며 일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아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15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 초반 1,500명 전후까지 줄었다가 중반 이후 다시 2,000명을 넘어서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영향도 큽니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 대책이 한계에 달했다며 획일적인 거리두기 대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335 산책을 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카페 등 실내보다 함께 다니기엔 공원이 마음 편합니다. 카페 이런 데는 좀 밀폐돼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바깥에 나와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리두기 상향에도 전국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가철을 맞아 야외로 이동이 늘고 이것이 델타 변이 유행과 맞물리며 확산세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14명 늘어 연이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점 및 여가시설의 이동량이 지난해 1, 2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만 낳을 뿐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논의를 정부 말대로 9월 말 10월 초가 아닌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 환자 대응에 초점을 맞춰 붕괴 위기에 놓인 의료 대응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경증 환자 여러 명을 줄이는 노력은 포기하고 그 노력으로 중증 환자 한두 명을 더 줄이자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250여 개만 남은 가운데
현재 각 지자체 판단에 맡겨놓은 자가치료 지침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이상 반응 또는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이 입증된 건 거의 없는 실정인데 국내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백신 접종 이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3일 밤낮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급성 백혈병.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12배나 높았습니다. 피검사 결과 125, 20배가 넘는 백혈구 수치가 나온 거예요. A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다 접종 20일 만에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폐혈증. 어느 한 곳에서도 책임져 주려고는 하지를 않았어요. 역학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 백혈병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검토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병원과 정부의 권유로 접종한 뒤 사망한 만큼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40대 이하의 모더나와 화이자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면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늘 수밖에 없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회색지대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까지 중증 이상 반응과 사망 사례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모두 7건, 0.005%에 불과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백신 수급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초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론이 백신 확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던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발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동안은 왜 그랬는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니까 슬그머니 출구 전략에 나선 건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유튜브에 나와 백신 부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심중을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끔 초반 백신 수급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게 아쉽다는 소회를 말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백신 부족을 지적하는 언론과 야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4월 백신 부족 상황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여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당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계속 가짜뉴스 생산해냈습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 중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당이 온 국민이 잠들어 있던 새벽 4시에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단체가 악법으로 규정한 이 언론중재법을 새벽 4시에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뭐였는지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야당 위원석이 텅 비어있는 가운데 법사위 회의장에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12시간 만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적인 날 기념사진을 남기자며 자축합니다. 역사적인 날이네. 역사적.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꼭두 새벽 회의 날짜까지 변경해가며 회의를 강행한 민주당에 항의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제대로 토론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일괄상정해서 일괄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서요 그냥. 결국 새벽 1시쯤 모두 퇴장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국회 앞에선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범국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열렸습니다. 이틀째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인뿐 아니라 주부,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정말 절망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했지만 국회법상 상임위 통과 하루 뒤 상정 원칙에 막혀 일단 30일로 본회의를 미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새벽 법사위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은 일단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숨고르기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고 여당 내에서도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과 독선의 부활이며 옳지도 떳떳하지도 않다고 법사위 강행 처리에 날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도 언론에만 징벌배상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새벽 법사위에선 여당 위원들조차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즉석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중하다래가지고 공이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럼 회복이 가능한 손해, 구별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당 내에서도 본회의 반대표가 꽤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법안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뭣도 모른다,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냐고 했습니다. 송 대표가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집권 세력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이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상임위 단독 처리의 연장선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지적받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하기엔 이릅니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의지만큼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다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사퇴 배경은 취재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서서 대선 불출마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권익위가 부친의 세종시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당 지도부가 30년 전 출가한 윤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문제없다고 결론냈고 윤 의원도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끼워 맞추기 조사였다고 반발했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의원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만류했지만 마음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당 지도부는 권익위가
땅 매입 경위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부친의 일을 윤 의원과 연결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원회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으로부터 포퓰리즘 공약 비판에 시달리던 이재명 후보 측은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런 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를 보지 못해서 이 문제는 오늘 하루 종일 시중의 화제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일단 억울하다고 버티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정치 풍토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윤희숙 의원 부친 땅, 이건 어떤 땅입니까? 네, 이 땅은 이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에 매입한 세종시의 땅으로 1,871제곱미터 약 3,200여 평의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 땅은 논인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데요. 윤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독립가게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현행 농지법 위반이고 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었는데 두 사례를 좀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군요. 네,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부지를 매입할 때 영농 경력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뒤에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요. 예.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틈틈이 양산에 가서 텃밭을 일구는 등 농사 경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도 뭉개고 있는데 왜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하나, 농지법 위반이 문제면 문 대통령이 1순위다 이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농지법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 문제는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LH 사태이지 않았습니까? 이 LH 사태의 핵심이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했느냐 이 문제였는데 사실 농지법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게 있었죠, 있기는. 어떤 사례였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먼저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배우자와 처남 등 5명이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었고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징계 수위를 두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을 업무상 정보 이용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이번 윤희숙 의원 같은 가족 사례까지 억지로 껴넣어서 여야 12명씩 숫자를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12명씩 숫자가 똑같군요. 자, 그런 문제라면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게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사실 윤희숙 의원이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경황을 좀 듣지는 못했습니다. 측근들의 말을 종합을 좀 해보면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본인의 뜻이 워낙 강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해졌었기도 했고 또 경제 전문가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직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린 셈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반대표를 던지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사퇴한 윤희숙 후보를 제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12명 전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부 후보들과 당 지도부 사이의 극심한 갈등 끝에 토론회에서 비전 발표회로 변경된 행사였는데 토론 없는 단순한 발표 행사여서 초등학교 학교에 갔다는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비전 발표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2명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빈군과의 전쟁을 주장한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나 대통령 측근의 여론조작 관여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공수처와 탈원전 정책을 현 정권의 적폐로 지목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상하는 중임제 개헌과 지방 행정구조 2단계 개편 등을 최재형 후보는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유승민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에 대한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 확실하게 박살을 내겠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원희룡 후보는 배경음악과 함께 이색적인 발표를 연출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당당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상호 토론과 검증이 차단된 발표회 형식인 만큼 후보 경쟁력 비교는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 빗자루가 등장하거나 잇따른 시간 초과에 먼저 자리를 뜬 후보들까지 포착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발표회를 마친 뒤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지사 찬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 본인은 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 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출마 기자간담회, 경선 TV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가를 내서 당내 경선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다른 도지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8시간, 이달 초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5일 1시간으로 연가 한도를 거의 소진했거나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의 올해 연가 한도는 21일. 하지만 국회의 17개 광역단체장의 연가 사용 내역 제출 요구에 경기도만 사생활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기한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 측은 시간 단위로 연가를 쪼개 쓰고 이동 시간에도 도정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등 행사 시간만큼은 연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행사장에 오고 가는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연가 공개 거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게 공개해 지사 찬스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몰려든 노조원 1,700여 명이 공장 안팎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불법 집회는 아니었는지, 방역수칙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입니다. 공장 안 도로에는 1,500여 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49명씩 모인 쪼개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을 편법 채용한다며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인천과 전남, 경북 등 전국에서 노조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모인 1,500여 명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백이기 때문에 신고는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관련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이미 4차례 경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오늘 공장 안 집회도 방역수칙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원을 인원을 이제 초과를 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고 그렇게 또 계획을 경찰은 불법 집회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부산대의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대선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한동안 이른바 조국의 강과 거리를 두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옹호에 나선 건데요. 이낙연 후보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면서 부산대를 비판했고 추미애 장관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이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글을 올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논문 제1저자 등재, 부모 찬스를 이용한 인턴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볼 때는 공정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상처가 더 깊어졌을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교육부 장관이 조사와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어준 씨도 잔인하다며 분노했습니다.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동의가 절대 안 된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는 부산대 결정에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비이성적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려대 재학생들은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학교를 비판하며 조려대라고 풍자한 합성 로고를 공유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어제 새벽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 이 태풍 여파가 오후에도 나타나면서 포항 일대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이 고립되면서 헬기가 주민을 구조하는 다급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직격탄을 맞은 포항 죽장면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담벼락이 불어난 하천물에 떠밀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학교 운동장과 건물 내부까지 물에 잠깁니다. 담장적으로 물이 치면서 담장이 무너지고 그게 학교로 다 들어왔죠. 폭우에 무너진 흙더미가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차로 쏟아지고 헬기가 불어난 물을 피해 나무에 매달린 농민 2명을 구조합니다. 포항 죽장면에는 어제 오후 3시간 동안 129mm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천 옆 수변공원은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토사로 인해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곳에는 서행길을 훌쩍 넘길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 2곳에 30여 가구가 이틀째 고립됐습니다. 저 윗집에서 길이 완전히 다 끊겨버리고 지금 완전히 끊겨버리고 없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물에 잠기거나 쓰러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거 참 올해는 그래도 과일이 좀 잘 달렸어요. 잘 달려서 수확도 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원래는 완전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항 죽장면에서만 주택가 상가 145곳, 차량 25대가 침수되고 도로 29곳이 유실됐습니다. 지자체가 도로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태풍 뒤의 가을 장마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마트나 커피숍 등에서의 20% 할인 혜택을 앞세워서 영업을 했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 본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져서 향후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경찰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 사무실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됐는데 경찰은 밤늦게까지 머지포인트 거래 관련 전산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왔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머지플러스 측이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영업해온 만큼 수사 향방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누적 가입자 100만 명에 1,0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자기 자본금은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모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 금지하는 한편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입국시킨 근로자 일부가 돈을 더 주는 농장을 찾아서 도망치거나 불법 체류자로 종적을 감추고 있는 건데요. 이승훈 기자가 농민들의 답답한 사정을 더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오이 농장입니다. 지난 5월 이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입국 당시 자가격리 비용까지 낸 농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데 돈 더 준다고 이제 가고. 수확철이 겹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2배까지 오르자 돈을 더 주는 농장을 찾아 도망친 겁니다. 하루에 임금 조건이 좋은 대로 서로 이제 SS는 통해서 서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일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농촌 취업이 아닌 불법 체류를 하려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계절 근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칩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근로를 하시고 급여를 받고 서류 소문 없이 이제 간 형태가 많으시다고. 올해 입국한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504명 가운데 82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20% 이상이 되면 1년 동안 배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보임금을 쫓아 잠적하고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약이 무효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10만 가구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사전 청약으로 돌려서 실수요를 흡수해 보겠다는 건데 공급량은 그대로인 채 사전 청약으로 이름만 바꿔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임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6만 가구에 사전 청약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본청약 1, 2년 전에 사전 예약을 받아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정부는 오늘 사전 청약 물량을 3기 신도시 등 민간 아파트와 올 2월 발표한 도심 고밀 개발 물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추가 실시한다는 겁니다.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공급량 증가 없이 사전 청약이란 이름표만 달아서 이미 예정된 물량을 돌려막기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지는 등. 주민 반발에 표류해온 태릉 과천부지는 계획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인근의 3,100여 가구 대체 물량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무산된 과천총사 대신 인근 가련동에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의 조급한 정책 추진으로 공급 대책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800조 원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부채 규모만 보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악재가 너무 많아서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2분기 가계빚은 1,805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10.3%, 16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B2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영끌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겁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기타 대출 수요가 크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생활자금 수요 등이 이제 지속된 그런 영향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빚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 이 때문에 이미 올해 내 이자율 상승을 예고해온 한국은행이 내일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화당국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꽤 큰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의 그 회의가 바로 다음 날 잡혀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가 조금 부담이. 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재확산이 큰 변수입니다. 너무 이른 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회복이 더딘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즉 돈줄 재개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저울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치마를 입고 핸드백을 드는 남성, 이른바 남성 여성 통념을 깬 젠더리스입니다. 우선 연예인과 패션업계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젠더리스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스니커즈를 신은 남성 모델이 풍성한 치마를 입고 화려한 꽃무늬도 분홍색 옷도 소화합니다. 남성 패션의 상징이었던 바지는 숏팬츠처럼 짧아지더니 스커트와 합쳐져 마치 미니스커트를 입은 듯합니다. 배꼽티처럼 허리를 드러내는 복장에 작은 핸드백도 매치했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는 패션쇼이기에 아직 생소한 복장이지만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치마를 입는 등 패션에 민감한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섰습니다. 남녀 모두 입을 수 있는 중성적인 느낌의 유니섹스에서 더 나아가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 스타일이 등장한 겁니다. 남녀 구분이 많이 없어져도 괜찮은 옷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멋있게 보이는 옷들,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트렌드는 인종과 성별 등 차별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MZ세대들의 인식이 패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녀가 아닌 오로지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인류가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키움과 NC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른바 술판 스캔들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팀들인데 반전의 이유는 이담송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3할로 위기에 몰린 NC. 잘 맞은 타구였지만 외야수 김기환의 호수비가 대량 실점을 막았습니다. 2루타 코스를 멋진 다이빙 캐치로 막아낸 3루수 최보성에 잘 때리고 잘 달리는 2루수 최정원까지 낯선 이름들이지만 모두 NC의 1군 주전 선수들입니다. 술판 스캔들로 주전 4명이 중징계를 받으며 엄청난 전력 공백이 예상됐던 NC지만 이들의 빈자리는커녕 후반기 6할이 넘는 승률로 치열한 5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은 어린 선수들의 투지가 팀 분위기도 확 바꿨습니다. 이제 어린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오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NC와 함께 2명의 핵심 선수가 술판 스캔들로 빠져나간 키움. 여기에 도쿄올림픽 후유증까지 더해 역시 전력 공백이 예상됐지만 후반기 뚜껑을 열어보니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6할이 넘는 승률, 후반기 성적 1위로 4위에 등극하며 연패에 빠진 3위 LG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에 리그 중단까지 했었지만 오히려 그라운드에선 알턴리가 빠진 것 마냥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국의 옛 소설 수호지는 양산박 108호걸의 영웅담입니다. 고유형 화백이 톡톡 튀는 만화 캐릭터로 재탄생시켜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죠. 저마다 한가락하는 그 호걸들을 결집해 이끈 두령이 송강입니다. 고우영 자신처럼 작고 까무잡잡했지만 의리를 지키고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보살펴 급시우라고 불렸습니다.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터뜨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인이 꼬챙이에 꿰인 북어를 보며 생각합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딱딱했다. 말에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사람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이고 정경심 교수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지 8달 만입니다. 교육부총리가 최종 판결 전이라도 대학이 사실을 조사해 조치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벌써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물거리다 사실 규명이 마무리된 2심 유죄가 나오고서야 마지못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 씨는 의사 면허를 얻어 전공의가 됐고 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또 4,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의혹 제기 70일 만에 중졸이 된 최서원 씨의 딸, 1심 판결 반년 전에 퇴학당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짐을 지운다면 저부터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조건과 배경의 차이가 나기에 그런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 씨가 학부를 마친 고려대도 직접적인 입시 부정의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어제서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다 결국 프라이 신세가 되는 달걀과 다를 바 없죠.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가 나오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과정과 곡절을 떠나 같은 부모로서 공감하고 연민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다시 묻습니다. 지난 2년 나라를 두 쪽 내 뒤흔든 장본인, 그리고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말이죠. 8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늘 자정안으로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에서만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비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날이 꽤 덥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면서 대구와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중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보통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전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에서 바람은 잦아들겠는데요. 파고는 여전히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까지 오다 그치다면서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2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